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학 호남진흥원 책임연구위원 권수용입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호남유학의 흐름인데요. 바로 호남유학에 대한 입문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깊이 있는 내용은 다른 전문 강좌에서 들으시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전체적인 맥을 짚어보고 그 속에서 호남 유학의 특징을 살펴보는데 주요 인물들과 그들의 활동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면 우선 유학의 성립을 보고자 하는데요. 이것은 대부분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호남 유학의 흐름을 보려면 우선 유교의 시원, 그에 대해서 잠깐 기억을 되살려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어 유학과 호남어 유학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거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이제 15세기와 16세기의 호남 유학을 살펴볼 것인데요. 15세기와 16세기는 호남 유학이 견고하게 자리 잡을 때입니다. 특히 16세기는 호남 유학이 가장 번성할 때였습니다. 여기에서는 16세기 호남 유학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 시간은 두 타임에 걸쳐 진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먼저 1타임은 바로 16세기 호남 유학에 있어서 16세기 전반까지를 대체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때 호남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2차 시에서는 16세기 후반에 호남 유학을 살펴볼 것인데요. 이때 호남에 가장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호남 유학자들 좀 숫자가 16세기에 비해서 이제 17세기로 넘어가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점점 사그라짐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바로 어떤 일 때문에 그랬는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17세기와 18세기 호남 유학을 살펴볼 건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주로 향촌 생활을 하고 있는 유학자들을 보고 그 활동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호남 실학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호남 실학에 대해서도 잠깐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19세기 호남 유학을 살펴볼 것인데요. 19세기가 되면 바로 노사 기정진이 이 호남 지역에서 탄생하시게 됨으로 해서 호남 유학이 다시 부흥하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와 함께 많은 학자들도 나오고 또 많은 활동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제 서구 문물이 서양 세력이 들어오면서 이에 대한 우리 유학자들의 여기에 대한 인식 같은 것을 다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호남 유학에 대한 흐름을 전반적으로 짚어보도록 할 것입니다. 먼저 유학이 성립한 것을 잠깐 살펴보면 유교, 같은 말인데 그 시원은 어떻게 되나 그걸 먼저 보겠습니다. 유교 형성 과정을 보면 그 연원이 공자 이전으로 소급됨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용에서는 공자는 요순을 본받아 연술하시고 문왕과 무왕을 본받으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유교에서는 전통적으로 요순, 우탕, 문무, 주공 다 도통으로 삼고 주자 때는 이어서 이제 공자, 맹자에서 주자까지 이렇게 이어진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유교와 관련한 명칭은 다양합니다. 학문적인 측면에서는 유학이라고 하고 교화나 실전적인 측면에서 말할 때는 유교 또는 유도라고 합니다. 유교 가르침으로 세상을 구제하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학술 유파를 말할 때는 유가라고 하고 유교의 집단을 지칭할 때는 유림 또는 유생이라고도 합니다. 즉 같은 말들이겠죠.
유교의 사상과 이념은 뭐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지만 우선 수기 치인의 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수양한다는 그 수기와 백성을 잘 다스린다는 치인의 목표로 삼아서 인간 본래의 의미를 찾고 인간답게 사는 길을 밝혀서 행복이 넘치는 대동세계의 건설을 궁극적 이상으로 합니다. 공자는 인간의 본성이 어질다는 인사상을 기초로 하여 인도주의를 주장하셨습니다. 논어에서 공자는 인을 가장 중시했으며 인은 곧 효이며 제라 하여 인의 근본을 가족적 결합의 윤리에서부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유교는 인간 본위의 사상입니다. 서양의 기독교가 신본위에서 출발하였다면 유교는 인간 본위에서 출발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한국의 유학을 보면 한국에 유교가 들어온 것은 뭐 고려 이전에 이미 삼국시대에도 이미 들어왔고 그러는데 이제 고려 말에 성리학이 들어오면서 조선이 나라를 세울 때 주자 성리학을 국시로 삼았기 때문에 성리학을 우선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려 말에 이미 각 지역에 향교가 세워지고 있어서 또 여기에서 교육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유학은 우리나라 전반에 있어서 큰 영향을 끼쳤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16세기 호남 유학을 볼 때 영향적으로 가장 큰 것이 성리학이기 때문에 성리학을 주로 중심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고려 말에 들어온 주자 성리학은 한국 유학사를 성리학 수용 이전과 이후로 대별해서 기술해야 할 정도로 우리나라에 끼친 영향이 지대한 것입니다. 성리학은 우주 자연의 원리와 인간 사이의 질서를 형이상학적으로 탐구하는 유교 철학입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을 신유학이라고도 합니다. 조선 초기 문물제도를 정비하는데 이념적 기초가 되었던 이 성리학은 16세기 중엽 이후 학문적 철학적으로 심화되어 심오한 논리와 정합적 체계를 갖춘 학문으로서 면목을 드러냈습니다. 조선의 성리학은 현실 문제를 중시하였고 현실 문제 중에서도 인간 문제, 인간성 문제에 가장 큰 관심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즉 자아를 주체적으로 절실하게 성찰하는 인간학적 경향이 두드러졌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렴계의 리, 장횡거의 기, 소광절의 수, 이정의 이기론에서 보듯 중국 성리학이 대개 천인관계를 주로 하여 객관적 우주론적으로 탐구하려는 경향이 있었음에 비해서 조선시대 성리학은 우주론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인성론으로 파고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의 내면적 성실성을 통하여 진리를 주체적으로 파악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나온 것이 바로 사단 칠정론이나 그 후대의 인물성 동의론 같은 것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호남 유학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호남의 유학은 이제 시원을 본다면 기록으로 볼 때 백제 왕인 박사가 논어와 천자문을 일본에 전했다는 것을 이렇게 시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도 우리나라에 있는 역사에서에 있는 게 아니고 일본의 기록에 의한 것입니다. 모든 기록이 잘 남아있는 것은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까 왕인 박사에 대한 것도 거의 이제 우리나라 기록보다는 일본 기록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려 시대가 되면 이제 그 기록상에 가면 김양감이 송나라에 사신으로 가서 태묘와 국자감의 그림을 그려서 돌아왔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즉 이때 송나라로 갔으니까 아마 주자 성리학을 받아들였는지 아마 그 내용을 그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양감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광주 읍지역 광주 문과급제자를 보면 광상김씨에 가장 먼저 나오는 인물이 김양감입니다. 그
고려시대에 문과 급제자 중에 가장 많은 곳을 낸 곳이 바로 광주인데, 제가 여기에서는 광주의 문과 급제자만을 예로 들어 보았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역시 문과 급제자들이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광주만 살펴보도록 한 것입니다. 자, 광주 문과 급제자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한 곳은 광산 김씨입니다. 자, 김양감이 있고 그 아들 김야고는 여기 광주 읍제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 김야곤도 역시 정치적으로 활동을 한 사람으로 나와서 제가 가로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김양감의 5대손인 김수와 그 동생 김주정이 합격을 하였고요. 또 김수의 아들 김태연, 김태연과 김태연의 아들 김광식, 김광철, 김광재, 김광로, 이 네 사람이 모두 또 문과에 급제한 것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김광철의 아들 김첨이 문과에 급제하자로 나오고요. 또 그 김양감의 후손으로서 김약채와 김약항도 바로 문과 급제자로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광산김씨 문과 급제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명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은 숫자가 올라와 있는 것은 광산 이씨입니다. 이 순백을 처음 시초로 하여서 그 아들 이길, 이기의 아들 이홍길, 이홍길의 아들 이일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일령은 바로 누구냐? 이제 조선시대 때 이선제의 그 아버지입니다. 이선제나 이시원 막 등등은 바로 조선시대 때 문과 급제자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광산 탁시로 탁광무와 그 아들 탁신이 올라 있습니다. 그 다음 광산 정시로 정귀진이 올라 있고, 나주 정시에 정경, 또 제주양시에 양한충이 올라 있습니다. 이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문집 같은 게 좀 남아있고 그래야 연구가 많이 될 텐데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되게 이제 남아있는 장소를 통해서 아니면 이들을 갖다가 후대에 후손들이 추승하면서 만든 서원 같은 거, 서원이나 사후 같은 데서 통해서 이들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호남의 대표 경관으로서는 이때 쌍계정이 남아있는데요. 바로 나주 금안리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쌍계정을 보면 1280년에 정가신이 당시 호남의 현사로 알려진 김주정, 윤보와 함께 세 사람이 함께 지어 강학처로 사용하였다고 하며, 이로 인하여 삼연당이라고 불렀다고도 합니다. 이 쌍계정은 바로 조선 세조 때부터 선조 때까지 정서, 신숙주, 긴건, 홍천경 등이 여기서 강하겠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때 사람들이 쌍계정에서 규약을 정하여서 미풍 양속을 지키도록 행하는 계회와 시회를 열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쌍계정은 잘 남아있고 네 개의 성씨가 여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호남 유학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면 이제 16세기 이전의 호남 유학을 먼저 보고 16세기 전반의 호남 유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세기 이전에는 바로 훈구와 사립이라는 용어가 자주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선이 건국할 때 이 훈구 세력의 힘으로 의해서 조선이 건국되었기 때문에 훈구파들의 힘이 굉장히 많이 작용하였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뒤에 이제 점점 나라가 안정되면서 이 사림 세력이 이제 형성이 되고, 사림과 훈구와 사림의 서로 대립도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훈구는 주로 훈구파들은 중앙에서 살았겠죠. 그 다음에 사림은 주로 제야 쪽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16세기 이 호남 유학을 볼 때는 주로 이제 사림파 위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훈구파는 왕조 개창에 참여하고 현실을 중요시하게 여겼으며 왕권 강화, 중앙 집권화, 부국강병을 추구하며 실무에 당장 써먹을 수 있는 한문학을 중요시했다고 봅니다. 사림파는 정몽주의 사상을 이어받아 성리학적 명분, 의리, 도덕을 중요시했으며 유교적 이상, 왕도 정치, 지방자치제를 추구하고 한문학보다는 경학을 중시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로 큰 특징들로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 게 아니고 이제 사림파도 훈구파의 성격을 많이 갖고 있는 경우도 있죠. 이제 우리 호남에 보면 이제 사림 세력이 언제부터 형성됐는가를 보면 대개 이제 15세기부터 이제 형성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성종 때부터 이제 이 사림 세력이 정계에 진출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진출을 하고 보니까 기존 훈구 세력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이제 새로운 이상적인 유교 정치를 이제 실현해 보려고 막 힘쓰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훈구파와 대립하게 돼서 이제 몇 차례의 사화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희생을 치렀는데 이제 이 희생을 치르면서 이 사화 과정에 향리로 돌아와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자기 지역으로 돌아와서 사학을 아주 이제 개인적인 학문을 통해서 유학의 진흥에 힘썼습니다. 우리 호남의 경우는 이런 사림 세력에 의해서 유학이 진흥하게 됐습니다. 사림파가 정치적 활동으로 가장 주목되는 것은 바로 향촌 질서 재확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향촌에서 활동을 하는데 향촌 질서를 확립을 해야 이 사람들의 활동 영역도 자유로워지고 넓어질 것이죠. 그래서 향촌 질서 확립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 가장 활동했는가 보면 이제 나온 거 보면 성종대에 김종직을 필두로 진출하였다고 하고 세조 말에 혁파된 유향소 제도를 부활해서 이 기구가 주례의 향사례, 향음주례를 시행하는 중심이 되도록 하고자 하였고 중종대에는 조광조를 중심으로 재진출해서 주자가 증손한 여시 향약을 고을마다 시행하고자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다음에 이제 곧 살펴보겠지만 우리 광주에서는 좀 더 이것이 일찍 시작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16세기의 사림은 정치적으로 훈신 척신계열과 대립하는 관계 속에서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 이제 규합됩니다. 그러나 16세기 말엽 선조의 즉위를 계기로 척신 정치가 일단 종식되고 사림의 중앙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사림 사회가 학연에 따라 여러 정파로 나누어지는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특히 붕당으로 표현되는 이 정파의 분립은 공도의 실현을 위해 정파 간의 상호 견제가 필요하다는 신유학의 새로운 붕당관으로 뒷받침되었습니다. 즉 고려 말에 길제, 김숙자를 그 조종으로 하고 조선 성조 때는 김종직, 김갱필, 정여창 등의 영남 출신들이 다수를 이루다가 중종 때 조광조의 진출로 기호지방 출신도 다수 포함되는데 이들의 학통이 영남지방 일대를 중심으로 계승되어서 유학의 주류를 형성하였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위에도 호남에서는 이런 도통을 이제 영남 사람들이 주로 영남 학자들이 이렇게 세운 것이고 호남에서는 이들의 영향을 받은 것도 사실이지만 호남 나름대로 유학 학통이 세워진 것을 다음에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이때 16세기 이전의 호남 유학은 우리 호남 지방에 아주 특별한 곳을 맺고 찾아볼 건데 앞에 좀 전에도 말했지만 이 사람들의 15세기에는 되게
향촌 교화의 그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김문발을 들 수가 있는데요. 김문발은 이제 그 현재 칠석동에 부용종이 남아있죠. 김문발은 그 부용정에다 향약을 설치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종 이후에 주자의 그 뭐 증손 여씨 향약을 토대로 해서 이제 우리 뭐 향촌사의 규약을 뭐 세우고 했다는데, 우리는 이미 그 전에 김문발이 벌써 이 부용정에서 향약을 설치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마 우리 조선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향약 설치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러니까 실제적인 자료는 남아있지 않고, 뭐 광주읍지라든지 이 집안의 뭐 족보라든지 그런 쪽에 이게 남아있을 뿐입니다. 자, 김문발은 앞에 그 문과 급제자 중에 우리도 살펴봤지만, 문과 급제자 중에서 바로 광상입시 김양감의 후손이고 바로 김광노의 6대손에 해당됩니다. 김문발은 그 아버지는 김그안이고 이제 김문발의 아들이 김승평인데, 바로 고려 말에 도평의 독사로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즉 무인 기질이 좀 무인 쪽이라고 볼 수가 있죠. 1386년에 전라도 원수를 따라 남원 보성 등지에서 왜구를 격퇴한 공으로 돌산 만호가 되었던 것입니다. 즉 이 사람은 그 왜구를 무찌르는데 큰 공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1411년 3월에 병환 때문에 관직을 사양하고 고향으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쯤에 아마 평장동에서 광주 칠석동으로 이거를 하고 여기에 부용종과 연못을 짓고 여씨 향약과 주자의 백록동교를 본따서 향약을 시행했다고 봅니다. 대부분은 이때 당시는 증손 여씨 향약을 굉장히 많이 그 초기에 조선의 향약을 볼 때는 그걸 기본으로 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부용정의 김문발도 역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기 그 부용정은 현재까지 그 아마 향약이 이때 당시만 하고 향약이 설치되고 끝난 게 아니라 여기에서 계속적인 여파가 이제 광주 향약으로 계속 이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광주 향약이 굉장히 전국에서도 유명한 편입니다. 여기에 그 김문발이 살았던 칠석동에 가면 크게 건물도 지어져 있고 바로 곶싸움 놀이가 굉장히 지금까지 전승되고 있죠. 바로 이 향약 설치와 관련되었을 것으로 이게 그 여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향약이란 건 그 지역민이 힘을 합치는 거야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바로 그 곶싸움 놀이도 그 와중에 나온 것이라 할 수 있죠. 이제 김문발의 광주 향약은 이선제가 좀 이어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선제는 이제 조선 벼슬이 예문관 제학에 이르렀고 고려사 편찬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유명해서 우리 이 사람의 호가 필문인데, 바로 조선대 앞쪽 그 큰 길이 바로 필문대로라고 하죠. 바로 이 사람이 향약을 베풀고 희경류라고 알려진 우리 지금 희경류를 복원하는데 지금 한참 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희경류를 세웠던 중심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1430년에 그 은민인
이 사건으로 광주목이 바로 군으로 강등되었는데 얼마 안 지나서 이선재가 지역 원로들과 힘을 합쳐가지고 문종 원년에 광주 목으로 다시 복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념해서 희경류를 세웠던 것입니다. 옆에 있는 그림은 바로 괴고정수인데요. 여기에 괴고정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근데 아마 괴고정이라는 말이 나온 거 보면, 여기에 정자가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이 나무는 600년이 넘은 나무로 남아있는데, 바로 이선재가 심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향약이 시행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향약이 사실상 이제 이선재의 향약을 시행했다 이런 말은 있는데 그것이 그 원문이 어디에 언제서야 나오게 되냐면 바로 17세기 넘어서 그 수암서원이라고 있는데 강진의 수암지에 거기에서 실려 있게 됩니다. 수암지에 바로 이선재의 그 유고가 그게 실리면서 그 안에 광주 향약이 그렇게 길지는 않게 광주 향약을 그래서 광주 향약의 원 모습을 거기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선재 다음은 이제 이선재 그 향약 조목이 실려 있는 것이 그 수암지에 실려 있는 것 그 향약 조목을 볼 수 있는데 책자에가 4페이지, 4면에 그 향약 조목이 실려 있는 것이 다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크게, 지금 향약 내용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굉장히 이제 좀, 굵직굵직하게 아주 간략하게 돼 있는 것이 특징이죠. 이제 그 향약이, 이제 실체가, 광주 향약의 실체가 남아있는 것이 바로 양가동정에 있는 향약입니다. 양가동에 바로 지금 현재 양과정이라는 정자가 남아 있고 여기는 향약 시행처로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바로 향약은 이때는 양가 동약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동약이 향약의 시행과 같은 말입니다. 이제 동정이라고 동약이라 해서 동민들을 대상으로 했던 것이죠. 이제 광주 향약이 동약으로서 된 것은 그러니까 양가동정으로 오니까 광주를 전체적으로 한 것과 이게 같은 면 단위로 한 것이 언제부터 이렇게 변하게 됐는지는 자세하지 않습니다만 양가동정이란 그 이름으로 우리가 양가동정 향약이란 이름으로 한 것은 뒤에 이제 이 기록들이 남아 있는 거에서 이거 우리가 이름을 양가동정 동약이라고 이렇게 이제 양가동정 향약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즉 양가동정 향약은 그 설치가 이제냐면 현재 남아있는 책자에 가장 먼저 1604년에 그 양가동적 이부서라는 것이 남아있는데 양가동약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유사경이 쓴 양가동적 이부서가 거기에 실려 있습니다. 근데 그때 1604년에 유사경이 적은 것이에요. 근데 그 서문에 의하면 지난 홍친년간 비로소 동적이 이루어져서 관직과 성명을 나열하여 적고 함께 계약을 세웠으니 대략 남전여시 남긴 뜻을 모방하여 이렇게 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그 동적이 그러니까 그에 있는 그 사람들 명단이 이미 1500년 무렵에 이미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1500년 이전에 있었던 향약들은 대개 이제 광주 향약 쪽으로 크게 광주 향약으로 본다면 1500년이 좀 지나고부터는 이제 그 향약이 활성화되면서 면 단위의 향약이 바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참고적으로 말하면 왜 이제 향약을 이렇게 제가 중점적으로 말하자면 한국과호남진흥원에서 올해 사업으로
우리 호남 지역 향약을 전부 조사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료들을 조사해서 향약 자료들을 전부 이제 책자로 앞으로도 꾸준히 내가려고 하고요. 이런 호남 지역 향약을 그 우수성을 좀 널리 알려서 이것을 집대성하고 책으로도 계속 나오고 자료들은 계속 디지털 베이스를 해서 이것을 더 특화 콘텐츠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16세기 이전에 호남 지역 활동도 많이 있겠지만 중점적으로 저는 향약을 중심으로서 이렇게 살펴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양가동정 향약은 현재 자료가 엄청 많이 남아 있어서 현재 뭐 거의 이 1900년까지 계속 활동을 했던 것이 양가동정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 향약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죠. 일반 현재 광주에 남아있는 향약이 구체적으로 남아있는 것은 바로 양가동정 향약이기 때문에 양가동정을 중심으로서 광주 향약을 살펴보았던 것이죠. 그러나 사실 광주 향약은 그 다른 사람, 이제 우리 광주 사람이 써놓은 뭐 서문들이 좀 몇 편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서문을 살펴보면 광주 향약이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전수되어 왔던 것을 알 수 있죠. 향약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쉬었다가 이제 16세기 호남 유학에 대해서 이제 조금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